과연 인간은 왜 난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인간이 이렇게 극단적 사회화가 된 걸 당연시하지 마라.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매우 흥미로운 책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 재밌는 책을 저희에게 아주 또 쉽게 또 재밌게 설명을 해주실 뇌 뭐 이쪽으로는 뭐 하여튼 이분보다 더 설명 잘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네. 네, 오늘도 모셔봤습니다. 우리 박문호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박사님 보면 항상 오마이사이언스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재밌게 항상 오마이사이언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도 저희에게 아주 쉽게 이 뇌 쪽 얘기인데 저는 너무 흥미롭긴 하거든요. 그때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네. 뇌에 관한 책이에요? 그렇죠. 네. 신을 찾는 뇌인데 제목부터 그냥. 신을 찾는 뇌는 좀 근데 신박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늘 궁금한 게 이제 과연 인간은 왜 뭐 절대자가 됐든 어떤 종교 같은 막 계속 찾잖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뇌로 접근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믿음의 영역인데 어떻게 뇌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왜 가지게 됐어? 믿음을 왜 가지냐니 나의 마음에서 우러난 거니까 가졌지. 그 마음이란 게 뭐예요? 그 마음이라는 게 나의 마음이지 뭐예요. 이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것도 뭐 과학적으로 오마이사이언스 한다고? 당연하죠. 종교를? 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걔는 종교 있어 없어? 멍멍이야? 네. 멍멍이의 생각을 내가 알 수가 없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멍멍이가 멍멍이를 내가 키우면 그 멍멍이한테 내가 종교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간다 이거죠. 여튼 그 인간만이 왜 도대체 종교를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지. 이제 과학적으로 네. 또 열심히 연구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 박문호 박사님 좀 해주실 거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 8월 23일 4일 네. 8월 23일과 24일에 다 같이 MT 한번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일당백 또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 또 가서 녹화를 또 하니까 네. 그때 녹화 장면도 같이 보시고 같이 또 산책도 좀 하시고 8월에 23일과 4일이면 이제 한창 무더위는 살짝 꺾이지 않을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완전 무더위는 좀 꺾이는 그 시점에 뭐 반려동물이 있으셔도 좋고 없으셔도 전혀 상관없는 안고 가게라는 그런 이제 숙박형 스테이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독서 일종의 스테이죠. 네네네.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저자를 모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다음날 그 익산의 1kg 커피 공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간단하게 가볼 수도 있고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곳들도 한번 오셔서 경험해보시고 같이 이렇게 밤새 또 술잔 우리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네.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람은 반려동물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그것도 좀 전 궁금하긴 합니다. 네. 진짜 거의 종교처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종교라긴 좀 그렇고 거의 자식처럼. 왜 그럴까? 그것도 오늘 이제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네. 본격적으로 신을 찾는 뇌에 앞서서 인간은 왜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는 겁니까? 특히 개 같은 경우는 개 같은 경우 좀 뭐가 그렇네. 여성을 때도 말하면 안 되지. 그 애완견에서 반려견 네. 이제 뭐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다시피 했는데 네. 최근에 그 중에 하나가 그 대략 어떻게 늑대가 가축화돼서 개로 됐는가. 그게 대략 뭐 농업혁명이 일어날 그 무렵부터 해갖고 만년?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니까 묵고 나면 음식 찌꺼기가 있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네 늑대들이 와서 하다가 이렇게 청교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근 또 하나의 학설은 그러기는 농업혁명 초기에 우리가 묵고 남을 뭐가 있었느냐? 여우는 음식 없었다. 찌꺼기가 있었느냐? 가만히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네. 대부분 인류는 기하선상에서 헤맸는데 네. 가까이 와서 가까이 접근을 해야 인텍션이 일어나고 가축화가 되는 건 명확한데 그럼 가까이 오게 된 매개체가 뭐냐? 뭘 같아요? 동물뼈 아닐까요? 먹고 난 뼈? 아니에요? 잡아다가 내가 먹으려고 하다가 키웠나? 인간의 배설물이요.
그래서 똥개로. 인간 그렇죠. 네. 돼지도 똥돼지 생각하면 돼요. 똥돼지. 똥개. 왜냐하면 인간의 배설물은 우리가 적게 먹든 어쨌든 매일 한 번씩 거의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몽골 같은 데 가보면 알지만 멀리 가서 안 놓잖아요. 네, 뭐 네. 불편해서 가까이서 놓잖아요. 네. 보통 100m 안에서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일 뭐 식구가 만약 개를 하나에 4-5명 있다면 딱 주기적으로 먹잇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으로 접근한다는. 이게 최근에 나온 짧은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그걸 네. 도입으로 하고. 네. 그 영양분은 충분히 좀 있나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 설치류 같은 경우 우리 포유동물 중에 포유동물이 한 5천 종쯤 되거든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설치류예요. 지종류요. 지종류가 한 3천 종류가 돼요. 설치류 중에 일부는 자기 배설물을 묻습니다. 토끼 중에도 일부가 자기 걸 먹어요? 예, 네. 배설물을. 왜 그러냐면 비타민 때문에 그래요. 그 비타민이요? 비타민이 소장에서 주로 흡수하는데 네. 그냥 대장까지 간 경우는 다시 소장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는 뭐 현상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고 큰 거는 그런데 소변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균의 액체는 소변입니다. 그렇죠. 균이 없죠. 그래서 사막에서 조난 다음엔 낙타 오줌 먹다 마지막에는 자기 오줌 먹는 이거는 네. 굉장히 자, 하여튼 시작부터 너무 저희가 아니 근데 모르는 게 없으셔 진짜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박문호 박사님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조금 지원했으나 이런 이야기들 밤새 또 하면 재밌을 수 있거든요. 네, 안고 가게 가시고 싶은 분들은 안고 가게 얘기했어요? 안고 가게 얘기했잖아요. 아, 링크 하고 네네.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아래 요 링크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을 찾는 뇌. 인간은 도대체 왜 신을 찾고 왜 종교를 그렇게 가지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이 책의 핵심인 거죠. 네. 그럼 지선 씨는 왜 인간이 그렇게 신을 찾는 것 같아? 아까 내가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신을 찾는다는 게 결국에는 진짜 거의 문명이 거의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막 한 기원전 한 6,000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의 모든 글로벌하게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들 신을 찾았죠. 그러면은 죽음과 관계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죽는 게 두려우니까. 네, 죽는 게 두려우니까 원초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접근을 하죠. 네. 그게 조금 우리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 지금 현재 예. 우리 관점이야?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책에서 계속 나오는 용어 중에 키워드 따라가면 돼요. 고위 도덕신이라는 개념. 고위 도덕신. 그게 좀 번역 도덕신. 그냥 도덕신. 네, 도덕신이 언제 출현했는가? 윤리적 신. 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거는 흔히 말하는 고동 종교잖아요. 네.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 고동 종교잖아요. 네. 이쪽 고동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도구마밖에 안 만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 곧장 도덕신이 곧장 출현했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구석기 초기부터 보면 구석기는 300만 년 전부터거든요. 그리고 인류가 신석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네. 멀게는 한 10,000년, 어떤 데는 한 5,000년까지. 우리나라는 한 5,000년, 신석기 한 5,000년까지 내려오게 돼요. 네. 그러면 300만 년에서 10,000년은 300분의 1이잖아요. 네. 후기 구석기를 해도 뭐 대략 한 5만 년, 6만 년 이런 단위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왜 신을 믿나 물을 때 딱 물으면 80억 호모사피엔스가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 우리는 곧 죽을 존재니까네. 그 절대절명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었다. 그건 우리가 고동 종교 관점에서 보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쪽 연구는 어떤 식으로 됐나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고 브레인 사이언스가 본격적으로 된 거는 이제 1990년대 이후로 MRI, 구체적으로 펑셔널 MRI가 나오면서부터 구체적 학문 영역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네. 그전에는 브레인 사이언스가 사실은 의학에서는 내과에 속할 정도로 뭐 심리학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쪽 분야에 좀 주목할 만한 책이 대략 얼추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로 번역됐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신은 왜 우리를 떠나지 않나요? 혹시 그 책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지금 당연히 절판됐고 이 책은 그 당시에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번역됐을 때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종교계에도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제가 나오자마자 보고 그날도 기억나요. 광화문 교보에 가고 그 책을 찾았어요. 찾다가 거의 뭐 30-40분 지나도 못 찾았어요.
봤더니 종교 코너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 과학 코너가 아니고. 100% 이거는 브레인과학, 엄밀한 브레인과학 책인데 제목 보고 그 종교 코너 딱 그러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떠나지 않나요? 이렇게 좀 홀리한 느낌의. 그렇죠. 그 책은 뭐냐면 앤드루 누버그라는 미국의 그 뉴로 브레인 하는 교수가 썼는 책인데 네. 두 사람이 썼어요. 앤드루 누버그 우리나라도 한번 오고 그랬는데 그 책은 구체적으로 브레인에서 신의 개념이 맞다 틀리다 떠나갖고 우리 브레인의 어느 영역은 신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 초월적 현상을 디텍트할 수 있도록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오. 근데 그 책에서는 뭐 신이 있고 없고 당위성은 따지잖아요. 과학적 영역에서. 그러나 브레인 해부학적으로 그런 영역이 있고 그런 전체 하이라키가 있다는 걸 이 사람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해갖고 사실은 그걸 거의 리뷰 페이퍼 비슷하게 논문을 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쓰는 책에 그 논문에 있는 그 아주 종합적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 신을 느끼는 그 전체 우리 부위에 한 20개 되는 브레인 영역을 그 전체 연결했는 그 논문에 있는 걸 제가 거의 10년 동안 강의를 했죠,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그 부위가 활성화된 사람들은 신심이 더 아주 독실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그래요? 그보다 더 보편적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모든 호모사피엔스 80억 인류가 다 갖고 있는데 네. 그 출발은 전전두입에서 의지적 명령이 늘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책은 그 책이 큰 한 획을 끈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여러 군데서 강의했고 유튜브도 하고 방송에서도 했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앤드루 누버그가 한 10년 전에 또 학원에 책을 냈어요. 예. 그 책도 국내에 번역됐어요. 근데 그 책은 그 얼추 한 15년 전 그때 나왔던 책보다는 영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히트를 안 치고 그냥 그랬는데 그 후 저는 항상 브레인을 하면서 신의 문제 이건 뭐냐면 신경신학이라 그래요. 신경신학 분야에 좋은 책이 나오는 걸 이렇게 항상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네. 신경신학 구체적으로 브레인 이 구조나 기능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전개가 되는 책은 신은 왜 우리를 떠나지 않나 그 책 한 권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인지 고고학 쪽으로 히트친 책이 나왔어요. 그 책도 한 10년 전에 번역했는데 마음의 역사. 또 히스토리 오브 더 마인드. 마음의 역사는 미슨이라는 그 영국의 고고학자가 썼는 책이요. 네. 예. 그 책도 우리 박자세 우리 단체 아주 필독서가 돼갖고 제가 뭐 10년 전에 오랫동안 강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해마다 뭐 그러니까 매주 제가 서진 가면서 기다리는 게 혹시 그런 역작이 안 나올까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다 나왔구나. 그런데 이 책이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출판사에 저한테 보내줬어요. 네. 그래 뭐 이렇게 보다가 뭐 또 제목은 또 그래 달았네 하면서 제가 약간 조금 이렇게 뭐 신을 찾는데 또 뻔하지 그 아류지 하면서 뭐 시간 나면 보겠다고 이렇게 놔둔 거예요. 우리 단체가 매주 한 권의 책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4년 넘어갔고 제가 한 권 목요일 저녁에 2시간 반 강의를 하거든요. 예. 210권을 했어요. 그리고 또 책 한 권 왔으니까 아이 뭐 그런 거다가 다음에 선정하지 보지 하고 놔뒀는데 요거 내가 딱 며칠 전에 딱 보면서 드디어 나왔구만. 지난 거의 10년 동안 기다렸던 네. 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처음부터 보는 순간 첫날 보는 순간을 캐치를 못 했어요. 왜 그러니까 한분들이 너무 앞쪽이 너무 잡다 해요. 그래갖고 이 책도 그냥 뭐 그런 너무 그냥 인문학적 지식 뭐 하고 온갖 범람한 뭐 그런 책이라 하면서 읽다가 덮어놨어요. 그러다가 덤바란 사람은 이거 말고도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덤바이수랑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덤바이수 그 책은 우정리의 진안과 그 책이 원래 또 번역돼 나왔어요. 덤바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잖아요. 뭐 조금 책 본 사람은 덤바이수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덤바 넘버의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잘하시네요. 바로 이 사람이요. 네. 그래서 나는 기대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그냥 뭐 덤바이수하고 초기 인류의 집단 규모 뭐 이런 거 했으니까네. 뭐 그래 하다가 중간 뒤차트를 또 보는 순간 한 거예요. 어디요?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뒤쪽부터 다 읽고 다시 앞쪽을 다시 본 거예요. 다시 항상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달리 보이는구나. 들어가는 문을 딱 찾고 내가 그 앞쪽을 다시 참 꼼꼼히 봤더니 이 사람 대가요. 워낙 대가니까네 촘촘하게 그 사례를 말 그대로 질릴 정도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하실 때 먼저 뒷부분 전체적 결학을 이야기하고 핵심을 이야기한 뒷부분을 먼저 보시고
앞장을 하나하나 매핑해서 보는 게 이 책을 진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년에 한 번 나올 만큼 역작입니다. 진짜요? 역작입니다. 근데 뒤쪽이라는 게 어디부터, 그러니까 1장부터 뭐 10장까지 있잖아요. 대략 한 6, 7장부터 쭉 이제 본론이 아, 나오는데 네. 예를 들면 뭐 275페이지에 이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지도가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설명을 드리면 네.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측면에서 야 이거 갈피를 못 잡겠다 하는 책일수록 네. 그 들어간 문을 창을 딱 장악하면 전체가 한꺼번에 쫙 조망이 되는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간단히 들어가는 문이 뭐냐 하면 네. 가장 근접하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절친이 있고 네. 좋은 친구가 있고 네. 그냥 친구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의아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인류는 80억 인류는 누구나 다 요 세 가지 분류를 동의를 해요. 절친 있죠. 있어요. 예, 절친의 숫자는 항상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두 명, 세 명을 안 넘어가죠. 네. 세 명은까지 안 가요. 절친은 저도 뭐 있어요. 뭐 거의 한 명이 거의 70~80% 맞죠. 그다음에 상당히 좋은 친구가 있죠. 절친 다음으로 좋은 친구. 그거는 보통 따져보면 많은 경우는 한 4~5명 뭐 있을 수 있죠. 네네. 절친하고 구분이 되죠. 가장 중요한 그게 칼같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다 동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그냥 친한 사이야 라는 사람이 한 10명쯤 주변에 표현하고 있죠. 아마 동의 못 하실 거예요. 뭐 누구 왜 동의 못해? 찐친은 없거든요. 이게 나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런 건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게 세 개로 이렇게 구분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맥락으로서 뭐 괜찮은 친구들 그 10명 범위 안에 봤을 때 어떤 친구를 내가 우연히 사귀었어. 뭐 남자든 여자든 사귀면 그 사람하고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하든지 전화를 계속 하잖아요. 통화를 하고 뭐 교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교류가 1년을 교류를 안 한다 하면 우연히 그럴 수 있잖아. 해외 가든지 뭐 급한 일이 있어갖고 친한 친구도 절친은 달라요. 조금 이렇게 한 단계 건너간 친구를 1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안 하게 되면 그 관계를 수량화하면 몇 % 친화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걸 수치화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와 이 책에서. 그래서 이런 책이 대단한 책이에요. 몇 프로냐 하면 의외로 이렇게 딱 물으면 직감적으로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15% 정도 떨어져요. 이 책이 1년을 연락 안 했는데 하면 상당히 친한 경우. 절친은 아니고 절친이라는 거는 심지어 절친은 5, 6년 안 해도 절친은 그냥 있어요. 근데 이게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됐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 흔하게 느끼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1년 정도 연락을 안 해갖고 15%밖에 안 떨어질까? 난 추측해봤을 때 이 책이 나왔을 때 한 30%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네. 그럼 1년에 15% 떨어지면 100% 완전히 거의 인명으로 모르는 사람 정도 뭐 이렇게 희미하게 남아일까지는 뭐 5, 6년 지나면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이 뭐냐 하면 완전히 남나 그냥 아는 사이로 바뀌는 경우가 몇 년이냐 하면 딱 3년이라는 거예요. 참 이감하게 생각해봤어요. 저는 단체를 운영해보면 막 그런 걸 느끼는데 확 좋아갖고 확 매달렸다가 공부든 뭐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략 3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다른 단체를 가거나 그냥 주변에 있거나 그럼 이게 그 사람 개인 사정이긴 한데 이게 오랫동안 제가 이 단체를 운영해보면서 느끼는 이 공동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가 이 책을 통독을 하면서 이 우리 당대의 역사시대에 와서 형성된 게 아니구나. 이건 상당히 근거 있는 거구나. 이게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아니잖아. 절친이 사람 성향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네. 자, 예를 들면 절친이 우리가 지금 절친을 왜 한 명 정도 밖에 이렇게 생각 못 하느냐.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지독하게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럼 절친도 한 5명 돼도 크게 이상하게 안 느껴야 돼요. 그런데 전 인류가 절친은 물어보면 이거는 예수의 절친은 몇 명이냐? 애제자는 3명. 그 다음에 12사도. 예,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 그 다음에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 자, 이런 숫자들이 그냥 그렇게 탁탁탁 구역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정도로 영향 있는 사람이 절친이 애제자, 그때는 애제자잖아요. 3명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거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3년 정도 지나면 그냥 남남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나 항상 그걸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지독하게 사회화가 됐으면 진정으로 사회화가 됐으면 한번 사귀면 30년 후에도 그대로 남았해도 이상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3년 지나면 다 뭐 예대인들 생각해보세요. 거의 뭐 희미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인간의 사회화 이 현상을 가장 근본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대답하는 책이고, 자, 두 번째 접근해 볼게요. 이 책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인간의 집단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던바이수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이게 좀 메인이죠. 집단의 규모가 어떻게 구분되느냐면 대략 그 맥시멈 50명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룹이 150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그룹이 1500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룹이 10,000명 단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룹이 100만 명 단위라는 거예요. 이게 탁탁탁 구별된다는 거예요. 왜 되느냐 하면 맥시멈 50명, 이제 흔히는 50명 정도까지는 아니고 30명 수준이 그 수렵 채취, 우리가 300만 년 동안 삶의 형태가 대략 하나의 밴드를 구성하는데 가족을 치면 한 3가족, 4가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맥시멈 해봤자 대략 30명 수준이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쭉 이렇게 이동하는 곳. 네, 몰로 다닐 수 있는. 그렇죠. 30명 정도.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소대 규모네요. 뭐 수렵 체진 같으면 많이 모이면 안 되지. 채집해야 되니까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네. 자, 딸기밭이든 뭐 등기뿌리가 있는 지역이든 그게 무제한적으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딸기밭이나 이거는 제한적이잖아요. 자원이. 그러니까 많으면 안 되지.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인가, 원래 사회적 동물인가, 이 질문을 다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독한 사회적 동물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300만 년 동안 우리가 뭐 먹을 것이든 아니면 이동 경로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딱 최적화된 인원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30명 혹은 뭐 50명, 150명 이렇게 가는 거지. 원래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그런 숫자에 매달렸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바로 이 점이 이 책이 가장 탁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회화된 극단 1000만 명이 서울에 살잖아요. 네. 이런 걸 너무 일반적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인지를 왜곡해버린 거예요. 다시 10,000년 전, 100만 년 돌아가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결코 이렇게 모여 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렵 체질을 하니까 그것만 정확히 보면 돼요. 수렵 체질은 많이 모이면 안 돼요. 네. 너무 명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형태가 있어요. 삶의 형태가 조금 바뀌면 다시 고립된 삶을 해요. 스코틀랜드 같으면 제가 올 3월 달에 글로 갔다 왔어요. 스코틀랜드 같으면 고지 산악인을 해갖고 그거는 산악지역이 있으면 당연히 지리적으로 격리되니까 처음부터 고립된 생활을 해요. 아, 가족들이? 가족들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무리가요? 지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수천 년 지나니까 민족성까지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이 이렇게 극단적 사회화된 걸 제발 당연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이 사회화되는 동물이 있는데 늑대든지 뭐 펭귄이든지 다 사회화를 하는데 동물이 사회화되는 거는 딱 2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외적. 이건 명확하잖아. 집단적 외적을 방해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짝을 만나는 확률이 사회를 하면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뭐 챔판지 다 사회를 하는 거는 외적 플러스 이 교미관계. 지난번에 이어서 교미관계 엄청 얘기했잖아. 엄청 얘기했잖아. 좋아하신다잉. 아닙니다. 네, 좋아요. 잠깐 얘기할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이해하는 독보에 가장 들어가는 문은 이겁니다. 인간이 300만 년 구석기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삶의 패턴을 딱 보면 2가지 패턴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 속의 생존, 혹은 사회 속의 생존. 이 2가지 형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시간은 90% 시간은 자연 속의 생존이었죠. 생활이 아니죠. 생존이죠.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사회 속의 생활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사회 속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요 개념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300만 년 동안에 압도적인 시간은 자연 속 생존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10,000년부터 인구 10,000년 같으면 호모사피엔스의 인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팩터예요. 지구상에? 예, 지구상에. 10,000년 전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인구. 한 200만? 50만? 오, 상당히 근접했어요. 대략 요거는 500만 정도 추정합니다. 500만. 요게 호모사피엔스의 2%는 네안데르탈이라는 국내 이 분자세포 생물학자들 몇 명이 쓰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왜 고고학자들이 이걸 맞춘 게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게 진짜 알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호모사피엔스 초기에 30만 년 전에 인구가 얼마였나. 그 다음에 농업혁명이 일어나던 10,000년. 농업혁명은 지금은 얼마라고 하면 대략 15,000년. 구체적으로 12,000년 요 정도로 봐요. 10,000년보다 조금 더 갔어요. 그럼 대략 10,000년 전, 그 다음에 AD 1세기, 그 다음에 18세기, 요때 인구를 아는 거는 우리가 세계나 이런 전체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대 사회는 고고학자들이 그걸 그렇게 알고 싶어 했는데도 고고학자 못 맞췄어요. 누가 맞췄느냐면 분자세포 생물학자들. 오메 사이언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수천 종이 넘는 생명체의 genome을 다 우리가 시퀀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우리 호모사피엔스 그 인종별로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그걸 그 분석하면 메타 분석을 하면 네. 총 인구가 나와요. 에러 범위까지 나와요. 그 분석에 의해서 바로 10,000년 전에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구가 대략 500만 년 정도 추정해요. 근데 우리 유출을 해보세요.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는 생물학에서는 분자세포 생물학 나왔는데, 자,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우르, 우쿠르, 키시, 메소포타미아 네. 그쪽에 도시가, 고대 도시가 몇 개쯤 돼요? 그래서 한 10개 되지 않아요? 상당히 근접하십니다. 됐죠. 그때. 15개가 넘어요. 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 이쪽하고 요 사이에 바빌로니아하고 네. 우크르, 우르, 그 다음에 갈대아의 아브라함. 이렇게 쭉 있는 그쪽에 네. 예. 위로 올라면 더 위에 이제 투르크의 쪽 되는 네. 이렇게 되는데 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고대 도시가 거의 한 20개로 보시면 돼요. 늪하게 20개 되는데 그때 10,000년 전에 고대 도시 10,000년에서 대략 5,000년 사이 벌쳐진 고대 도시들의 인구가 평균 인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도시당? 도시당. 와. 도시당. 한 5,000명? 한 도시당요? 도시당. 너무 5,000명 너무 적나?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적지. 아, 도시인데 그래도. 그래도 몇천 명. 우리 잘 하시는 것 같아. 개수가 정확한 건 중요해요. 네. 그래요? 대략 가장 많은 도시가 10,000명. 대략 1,000명 수준을 봐요. 1,000명이요? 예, 1,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인데 적으면 1,000명. 그러니까 5,000명은 상당히 건조하고 5,000명 같으면 좀 규모가 커요. 네네. 그런데 그런데도 가장 큰 도시는 바빌로니아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네. 알렉산더가 마지막으로 죽은 도시가 바빌로니아고 왜 바빌로니아에서 죽은 줄 알아요? 알렉산더가? 그게 제일 화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9년 동안 원정을 했잖아요. 네. 인더스까지 갔잖아요. 네. 갔다가 저 부하들이 하도 그래갖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갖고 다시 마케도니아를 간 게 아니고 알렉산드리아로 갔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20개도 넘는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었잖아요. 네. 지금 그 중에 하나 남아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네. 그러면 이게 바로 처음으로 세계 시민 개념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바로 그 유명한 헬레니즘의 문화를 네.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는 네. 그 세계 제국, 그 수도를 바빌로니아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세계에 만든 수많은 자기 이름을 딴 도시들이 이제 있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인이 되는 도시는 바빌로니아라는 그 바빌로니아 유수 구약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바빌로니아를 갖다 온 사람이 헤로도투스예요. 헤로도투스 그 책에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걸 최종 추정해보면 그거는 그때 세계 최고의 도시예요. 거기에 인구가 한 10만 정도로 보시면 돼요. 10만?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언제냐면요, 중세시대 때 파리가 초기 단계에 파리 인구가 얼마냐면 5만 명이 안 넘었습니다. 파리가 유럽의 최고의 도시가 파리가 인구가 5만이 안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보다 1,000년 그 전에 1,000년 더 넘었죠, 바빌로니아 같으면. 그 바빌로니아의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 10만, 그게 하나의 잣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00명 같으면 굉장히 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 하죠. 그러면 대략 10,000명 잡고 10개 있으면 10만 명이잖아요. 네. 그럼 10만 명짜리니까 럽하게 계산해보면 메소포타미아 전체 하면 한 100만 명 수준으로 가름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 게 아니고 에집트, 인더스, 황하 다 있었죠. 그래서 500만을 추정하는 게 충분한 계산이 돼요. 고각적으로. 맞죠? 계산. 인더스, 하라파 그쪽에도 모헨조다로 하라파에도 고대 문명이 있었죠. 번성했죠. 겐지스강, 인더스강, 황하는 못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맞는 개수예요. 근데 이제 분자세포 생활에서 이걸 500만 개수 해갖고, 이거 개수가 아니죠. 그 데이터로 갖고 추정해는 거고, 이런 데이터를 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000년 이전에 300만 년에서 10,000년까지의 인구는 얼마냐? 그럼 300만 년은 호모사피엔스 아니잖아. 300만 년은 무슨 종이요? 300만 년 전에? 에렉투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렇게 어려워요. 그쪽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고이세이. 아프렌시스. 굿. 아프렌시스. 최초의 인간 루시 350만 년. 대략 3만 년 그쯤이에요. 근데 200만 년쯤 오면 바로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가 아는 지금은 그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180만 년부터 이제 불거지는 게 호모 에렉투스예요. 에렉투스 우리 직계 했는데 뭐야? 그다음 하이델베르크. 그다음에
네안데르 호모사피엔스가 대략 네안데르 50만 년, 호모사피엔스 30만 년 이렇게 분출하거든요. 예. 오케이. 그럼 300만 년 부터면 호모사피엔스 한참 넘어가잖아요. 호모 에렉투스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지난번에 여기서 상당히 달았잖아. 예. 됐죠. 기억납니까? 물론 호모 에렉투스는 두 가지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두 발로 데잖아요. 두 보행하고 발로 이주와 보행 사냥을 예. 채택한 우리 바비예요. 네, 직계조사. 직계조사. 네. 그래서 그쪽에 우리의 그거 받았는 그 손자쯤 되는 게 우리 호모사피엔스거든. 그건 그렇죠. 30년만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이 책은 그 300만 년부터 쭉 내려오는 초기 인류의 초기의 그 규모까지 이제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모사피엔스의 2%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다. 그 책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네. 300만 년에서부터 네. 1만 년까지 우리 직계 조상들은 네. 좀 막 너머리 가지 말고 30만 년에서 지금까지 1만 년 전까지 인구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호모사피엔스. 더한 게 아니면 그냥 몇 명이 유지됐을 유지돼 거예요? 왔는가? 계속 일정하게요? 예. 그 그때는 고대는 그렇게 증가 안 해요. 항상 이렇게 비슷해요. 네네. 만년 전에 한 500만 정도라면 네. 그 전에도 뭐 한 400만, 400만. 300만 이렇게 이 정도 있었겠죠 뭐. 예, 좀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 50만? 50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저는 훨씬 더 적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적으면 줄었을까? 아니, 넓은 지구에서 네. 서로 만나서 이걸 못 한다고 하죠. 만나서 이걸 못 그러니까 한다고. 어느 정도 숫자가 유지가 돼야 돼. 500에서 저는 한 중간 250만 갈게요. 바로 이 책에 네플스 이거 중요한 데이트 네플스를 할게. 바로 그 책에 나옵니다. 몇 명이냐 하면 거의 200만 년에서부터 지금 1만 년 전까지 뭐 구체적으로 30만 년에서 1만 년 전까지 네. 네네. 인구는 얼마였나?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구는 단 1만 명. 오. 10,000명 수준 유지하다가 농업혁명 일어나고 나서 그러면 500만으로. 자, 이걸 정확히 알아야 이 책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맞아요? 확실해요? 예, 굉장히 이 사람 평소 이런 걸 연구했으니까. 1만에서 아니 500? 어떻게 개체가 자, 만나서 이거 해야 된다며. 아니 그러니까 10,000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예. 저 퍼져갖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자, 그러면 내가 다른 예를 들어줄게요. 네. 자, 시베리아 호랑이 개체 수는 지금이요? 예, 엄청 적을 것 같아요. 이름을 정하게 하셔야 돼요. 한 4,000마리 되나? 아니요, 지금 그 정도까지 안 돼요. 거의 언제까지 나오면 아마 그거는 좀 최근 뉴스도 나왔는데 네. 지금은 막 좀 불었어요. 러시아에서 강력하게 보호를 해갖고 네. 지금 얼마 됐나 하면 가장 극단주 줄었을 때 500마리잖아요. 500마리 밑으로 하면 지금 아예 그냥 멸종으로 네. 접어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러시아 쪽에서 강력히 보호를 해갖고 네. 며칠 전에 뉴스 나왔어요. 길거리까지 나와요, 호랑이가. 그러면 요게 아마 한 2,000~3,000마리, 5,000마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예. 그거 근거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벵갈 호랑이. 네. 요거는 몇 년 전에 인도 정부가 국가 권력을 동원해갖고 많은 사람을 고용해갖고 인도 전역에 있는 벵갈 호랑이 전수조사를 했어요. 내가 강의할 때 그 기사를 다 항상 보여줍니다. 네네. 그 얼마 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 벵갈 호랑이도 내가 정확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그때 5,000마리 이런 수준입니다. 만 안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야생 환경에서 포유동물의 한 개체 수가 물론 물소나 뭐 이렇게 코끼리 같은 이런 건 좀 다른데 어떤 독립된 개체는 한 10,000마리 정도 네. 이게 정상 숫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바로 그랬다. 이건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직관하고 완전히 반하는 데이터인데 왜냐면 10,000년 딱 돼갖고 500만 됐는데 상주로 그 전에 한 100만 명이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식입니다. 와, 10,000마리.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네. 뭐 작년도 이쪽에서 했나 저것도 다른 유튜브에서 그거 갖고 그것만 갖고 한 3시간을 했어요. 책이 나왔어요. 그게. 그건 전부 다 분자세포 생물학으로. 당연히 그거 다 명확하게 많은 증거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건 많은 고고학에서도 같은 숫자를 가르쳐요. 크게 숫자가 뭐 늘거나 중간에 늘거나 줄지도 아니요. 않고 대충 한 10,000 10,000 마리 정도. 그래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대략 10만 년 전에 한번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했고 네. 두 번째 물결이 성공했어요. 첫 번째 물결은 그거는 다 이제 밝혀졌는데 네. 그 레반트 지역 예. 그 이스라엘 쪽 이쪽으로 가다가 네안데르탈한테 블락킹이 된 거예요. 10만 년 전에 그 블락을 못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유물로 남아요. 유물로. 그런데 7만 년 전에 홍해 쪽으로 아멘 그쪽 홍해 쪽으로 가깝잖아요. 그 100km도 안 돼요. 그래서 아레비아를 곧장 넘어갔어요. 그 루트가 그 M루트래가 그거는 작년도 제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한 5시간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다 할 수 없고 그래갖고 그 루트는 다 밝혀졌는데 그때 이동한
초기 우리 호모사피스 인구 규모를 추정하는데 1000명이요. 10%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 오마이사이언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직관이 깨지니까. 오마이사이언스. 진짜. 그나저나 우리 우리 인생에 오마이 사이언스를 외칠 일이 또 오마이 갓을 외칠 일이 많잖아요. 오마이갓, 네, 뭐 살다 보면 정말 이런저런 사고도 참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에 우리가 이제 대비해서 보험들을 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교수님한테 한번 박사님한테 질문 하나 해야겠어요. 뭐죠? 요즘 보장되는 보험 나이 보험 가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사님 보험 가입하셨잖아요. 진짜 몰라요. 뭐가 이거 다 모른다니까 이게 큰일 났어. 그렇게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네. 한두 개 했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요? 이제 보험 이제 타실 나이 되셨잖아요. 근데 아픈데 이제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보험장터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보험장터에 전화하시면 1대1 매칭해가지고 어떤 보험 가입하셨는지. 그런 게 있어요? 보험에 빵꾸 못 났는지 다 알려드려요. 난 우리 박사님한테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여튼 1544-5788로 전화하셔갖고 여기서 이제 내가 뭐뭐 가입돼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혹시 부족한 보험이 혹시 있지 않느냐,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내고 너무 중복된 거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쫙 스크리닝 한번 해갖고 불필요한 건 알리고 또 꼭 필요한 걸 좀 이렇게 더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겠죠. 저같이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알아야죠. 알아야 됩니다. 보험장터에 꼭 전화해 보세요. 번호 뭐라고요? 1544-5788입니다. 이거 공익성이 있네. 있죠. 감사합니다. 인구는 지난 300만 년 동안 한 10,000명 수준 유지하다가 한 10,000년 전 요쯤부터 갑자기 폭발을 해버렸다. 자, 500만으로. 그래서 이 책에 들어가는 문이 우리의 시간의 90%는 자연 속에 생존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 1%만이 만년 이후에 사회 속에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완전 칸텀 점프를 했잖아요. 극단적 상황에 스위칭을 했는데 핵심은 준비가 됐느냐. 수렵 채취인에서 농경인으로 바뀌는 이게 준비를 했었느냐.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걸 이해를 하면 이 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10,000년 전에 우리 인간과 지금의 인간이 뭐 영양은 좀 더 좋아질 게 좀 크게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많이 연구됐어요. 오히려 수렵 체질이 신장이 더 크고 유골이 나오니까네. 그런 통계적으로 분석되는데 조금 낫다. 농경은 뭐 이제 지금까지 이론은 농경은 밀접해 사니까는 전염병에 취약했다. 그런 게 있고 또 수렵 체질이 궁극적으로 왜 인구가 증가할 수 없는가? 그 출생의 구조가 그걸 바탕력을 정해요. 왜 그러냐면 유목민족은 아기를 놓는데 우리 농경민족들은 연년상을 낳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애가 한 10명 되는 집이 있어요. 보통 우리 아버지 때는 7, 8명 다 있었어요. 그 연년상을 낳았다고요? 가임기간에 연년상을 낳았어요. 근데 수렵체질인들은 그 다음에 수렵체질의 후예로 남아있는 유목민족들은 연년상을 낳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왜요? 항상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동을 하려면 자 엄마가 됐을 때 아기를 2명을 안고 가면 양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바깥에서는 외적이 돼서 속도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안을 수는 있는데 하나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게 유목 생활의 인구를 제한하는 그 문화적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명은 분명히 걸어가야 돼요. 한 명밖에 안 할 수가 없다는 한쪽 칼을 드든지 방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리를 안 해요? 그걸 위해서? 아니면 자연스럽게 임신이 잘 안 돼요? 거기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막 인구 속가내릴 때는 아기를 뭐 심지어 버리기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초기에 다 있어요. 흔적이 남는데 제가 그 몽골을 한 6번 이상 가봤잖아요. 그래서 몽골의 개를 이렇게 잡으면 개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엄마 아버지가 이 부부 생활하는 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뚫린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면 빨리빨리 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유목민족은 가정 중에 다시 하겠지만 농경민족은 잉여 생산물도 많지만은 가정 중에 연년상을 낳을 수 있다. 유목민족은 터울을 줘야 된다. 예를 들면 5년에 한 명씩 낳는다든지 그런 바틀력이 있다. 그래서 유목민족 인구는 본래적으로 늘지 않아요. 그 결정적 정보가 바로 몽골이
네. 저 흉노선비, 유연, 돌골, 위그르, 퀴즈까지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유목 제국은 맥시멈이 300만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걸 안 넘어가요. 네. 네. 그 중국 같은 농업 국가는 뭐 1억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 움직이는 유목민족은 그들이 세운 국가는 아무리 많아도 300만. 예, 첫 번째 그 연전상 못 넣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뭐냐면 방목을 해야 되잖아요. 방목을 하면 적어도 몇 킬로 안에는 다른 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유목민족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300만 년도 구석기 시대를 수렵 차지했다는 게 근본적인 중요한 사안이에요. 인구를 넣을 수 없는 구조야. 그건 이제 우리가 문을 열잖아요. 네. 이 책을 들어가기 위해서. 네. 300만 년 동안 우리 10,000명이었다. 그리고 우리 자연 상태에서 있었던 게 우리 기본 디폴트다. 거기까지 해서 이제 문을 열었죠. 열었죠. 그래서 이제 신을 왜 우린 찾는가? 요거가 이제 그렇죠.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을 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준비는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는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이 책의 중요한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빵보다 맥주가 먼저 했을 수 있다. 네. 빵보다 맥주?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혁명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수렵 채취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목 생활로 전환하면서 가축화가 진행이 돼요. 수렵 채취는 유목하고 다르잖아요. 유목이 되려면 주로 뭘 했냐면 양하고 염소 이제 이걸 이제 가축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양하고 염소를 가축화하다 보니까 얘들은 이동하는 동물이잖아요. 내 자산인데. 근데 이거는 밤 되면 약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저 몽골부터 가면 리얼합니다. 말도둑 대단합니다. 그래요? 네, 말도둑이 징기스칸 일대기를 보면 그 말도둑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말 같으면 전재산에 해당되거든요. 양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자기 전재산인데 야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밤에 이렇게 해놓으면 가장 간단한 타겟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단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목하면서 모여 살게 됐는가의 첫 번째 관건이 뭐냐 하면 재산의 도둑이요. 그러니까 모이는 했는데 일단 모여 사는 게 유리하죠. 방어에 있어서는. 그렇죠. 유리한데 모였더니 준비가 안 된 게 뭐냐 하면 사회적 갈등의 스트레스. 이걸 인류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잖아요. 사회적 갈등 스트레스. 그럼 정확하게 그게 나열을 해봐셔야 돼요. 사회적 갈등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모여 살면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무제한적으로 비교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쫓겨날 위험을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왕따 될 위험. 그 무리에서? 무리에서. 이걸 아주 심각합니다. 무리에서 쫓겨나는 그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안전을 보장 못해. 무리에 쫓겨나서 만든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잖아요. 헤지라란 말이 도망이란 말이잖아요. 왜 도망을 갔을까요? 마메시 바로 그 원시부족 쿠이라시 부족에서 바른 말 자꾸 하고 자기 장사를 하면서 엉뚱한 교리 갖고 와서 심판의 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부족장들이 야 저거 지금 누구 집 애야? 쫓아내버려? 저 애 저거 아주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데 저 안 돼 해서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추방을 해갖고 추방을 하면 어떻게 고대 사회에서 추방을 하면 어떤 사람한테 죽여도 복수를 안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못 해요. 그래서 바로 다른 부족으로 가야 돼요. 도망을 간 게 헤지라잖아요. 622년에 헤지라란 말이 바로 이슬람의 원년이 되는데 시작이 원년인데 그걸 헤지라라 불러요. 세계에서 세계 나온 거 헤지라가 어원이 뭐냐면 도망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방됐으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200km 떨어진 메디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시 사회에서는 부족이나 시족에서 추방이 되는 거는 생존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모여 살기 때문에 생긴 첫 번째가 뭐냐면 비교, 두 번째는 추방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살아도 자기가 타협을 못하면 왕따가 되는 배척. 요거는 다 금방 이해되잖아요. 그보다 심각한 게 뭐냐면 사회 내에서 역할에 대한 갈등이 생겨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잘 하잖아요. 뭐 부부 결혼을 해도 남편이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전통사회에서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못하면 어렵잖아요. 이야기하는 도 알잖아요. 바로 사회적 역할.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는 그 사회적 역할이 바로 유교의 상강오륜에서 완전히 도구맛이 돼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신하는 신하.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바로 사회적 역할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돼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무리를 이루어 사는데 네 번째 가장 그게 뭐냐 하면 자기검열. 나는 제대로 하고 있나.
오마이 사이언스. 우리가 매일 묻는 건 뭐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그 말은 혼자 살면 할 필요 없는 말이요. 오마이 사이언스. 살고 싶을 대로 살면 되는데. 살고 싶으면 살면 되는데. 우리 안에서 내가 역할이 있고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늘 확인해요. 맞죠? 네. 나는 제대로 뭐 이런 말 결혼 뭐 많잖아요. 직장을 모험한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애를 못 낳는 뭐 세대. 역사시대를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의 자기 검열이죠. 자기 검열은 남 시킨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검열. 예. 무섭죠. 그 다음 뭐냐면 당연한 자기 표현의 억제. 그렇죠. 예. 예.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오직 우리가 자기 표현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는 예. 정신이 분열됐을 때만 자기 표현 함부로 하죠. 네. 예, 욕하거나 성적인 이야기 공개적으로 못 하잖아요. 꼭 우리가 이게 멘탈 디스오더가 일어나면 욕을 하거나 성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회 속에 못 살아요. 네. 성적인 이야기하고 욕이 특히 성적인 이야기가 왜 사회적 터부가 됐느냐. 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매일 지불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혼자 살았으면 이럴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압도적인 시간을 300만 년 동안을 혼자 살았는데 30년 미만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이 스트레스는 또 어떤 형태로 오느냐 하면 만성적 불안으로 작동해요. 잠시도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다 이제 적응했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 60만 명 넘는 젊은이가 방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사회적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늘 불안하구나.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란 문제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다시 봐야 되겠다.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서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이 현상은 사회적 심리 구조는 드러나지 않아요. 네. 드러나지 않는데 모여보면 알아요. 오마이 사이언스. 예를 들어줄까요? 남자끼리 여자는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게 조금 평화 이렇게 상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이 수평적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완화가 됐는데 남자는요 아직도 우리 이렇게 남자들끼리 서열 문화 같은 거. 그렇죠. 식당에 가면 딱 알아요.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룸에 딱 들어가면 항상 자리를 함부로 안 앉잖아요. 안쪽 깊숙이 앉는 사람, 그다음에 문 앞에 앉는 사람, 또 이렇게 메뉴판 시키는 사람. 그렇죠. 숟갈 놓는 사람 다 정해져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왜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를 근본적으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역할인가요, 그것도? 네, 그거는 왜 사회적 현상은 사회적 심리 구조는 혼자 있을 때는 하나 드러나지 않아요. 딱 모여보면 명확해져요. 왜 그럴까? 사회적 심리 구조는 바로 상징을 통해서 공진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책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요 이야기는 이 책의 영역을 조금 넘었어요. 내가 다른 거하고 좀 결합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공진화를 한다? 이거 어떤 식으로 된다면 다시 항상으로 돌아오면 돼요. 1000년 전에 인구가 500만 원 늘었다는 거예요. 이걸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럼 사회가 됐잖아요. 고대 도시가 들었었잖아요. 농촌보다 도시가 먼저 생긴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도시가 먼저 생긴 거예요. 도시가 먼저 생긴 거예요? 도시가 먼저 생긴 거예요. 유목민들이 모여서 도시를 그렇죠.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도시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 농촌들을 만든 거예요? 그 농촌이라는 개념은 그 다음에 농경이 진행되면서 좀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도시라는 개념이 더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권 다른 건 책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도시화 혁명이라는 단위 책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명저입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그 사람은 신석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혁명이 농업혁명보다 어쩌면 도시화 혁명이다. 우르크나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인더스 강에는 하라파 이런 것, 그 다음에 바로 12,000년 전 게베클리. 오 잘하시네. 게베클리. 그 다음에 8,000년 전 제리코. 제리코는 그 다음이고. 차탕헬리. 차탕헬리. 발음돌이 차태. 그걸 제가 2년 전에 갔다 왔어요. 웬만한 관광객들 한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가요. 우리 단체 해갖고 80명이 갔어요. 그때 제가 거의 뭐 그쪽하고 레반트 지역 구약 초기 학원을 한 2달간 자료 조사를 했어요. 그때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근데 오늘 안에 신을 찾긴 찾으실 거죠, 네. 좋아요. 전화하시는구나. 오늘 안에 하나 찾으면 되죠. 뭐. 저 찾게 드릴게요. 입구를 이렇게 열어주시길. 입구만 알면 자 어떻게 된다면 네. 10,000명에서 500만 원을 바뀔 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 뭐냐면 규범, 제도, 권위자 이 세 가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규범, 제도, 권위자. 예. 자, 규범하고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를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규범은 살면서 가장 어떤 우리 삶의 형태에서 가장 자동적으로 형성된 어떤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삶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규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도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권위 있는 권력이 출현해야 제도화가 가는 것이잖아요. 이 세 개가 맞물려 있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는 살았는데 제대로 된 규범도 없고 서로 부딪힐 일도 많고 뭐 지켜야 할 싸움도 것도 많이 날 많고. 거고.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책 대단합니다. 뒤에 데이터를 그 데이터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살인율이 나와요. 이때 당시에 살인율은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상식은 대부분 사람들이 수렵 체제할 때는 아주 천국 같은 자연 상태고 그러니까 고귀한 야만인 뭐 그런 개념도 있었어요. 한때는. 근데 그게 진짜 틀린 개념이에요. 수렵 체지인 그러니까 만년 고무렵 밖으로 바뀌는 고무렵 해갖고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추정했는 데이터인데 이 책에 나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사망했는 사람 살인율이 얼마냐 하면 50%입니다. 반을 죽여요. 요 책에 그런 데이터가 있고 요 책에 나오는 도표가 있습니다. 그 도표를 다시 해드릴게요. 10만 명당 1년당 10만 명이 1년당 몇 명이 살해되느냐 하면요. 지금 시대는 지금 이렇게 문명화된 이 시대는 얼마냐면 0.5명에서 한 5명 정도요. 그런 느낌 오죠.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아. 10만 명당 몇 년. 그 정도 그럴 수 있겠네. 그런데 만년 전 수렵이 바뀌는 고무렵에 처음 사회화되는 고무렵에 얼마 정도 됐나 하면요. 10만 명당 1년에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자, 그러면 1,000명, 많게는 1,000명 잡으면 인구가 10만 명 같으면 100년이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10만 명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인구의 10%가 살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그냥 일상이군요. 일상이었어요. 근데 전쟁, 그러니까 부족한 아니요, 것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사례요. 지금 부족 사회 이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아직도 극복 못하는 거는 인간이 좁은 공간에 살면서 생기는 심리적 갈등을 완화시킬 만한 자연 상태에서 안 돼요. 그게 극단적 증거가 어디 있냐면 화성 탐사에서 드러납니다. 화성 탐사까지 가는데 대략 6개월 잡잖아요. 나사에서 가장 골머리 앓고 가장 큰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 좁은 캡슐에 5-6명이 화성까지 6개월 동안 요 방에 반밖에 안 되는 데서 6개월 보낸다고 생각해봤어요. 인류는 아직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를 출현 못 시겠어요. 그래요? 그럼요. 살을 6개월 동안 뭐 동면을 들면 들지 여섯이서 깨갖고 막 그건 못할 거야. 못해요. 그렇죠. 진짜 금방 오죠, 감이. 이게 나사 프로젝트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아직도 심리학적으로 극복 못 했어요. 그렇죠. 감옥에서도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계속해서 폭력 사건이 많이 더. 카리나랑 같이 가면 괜찮을까? 괜찮을 것 같은데. 차은우랑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나 6개월이 아니라 1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안 싸우고. 자, 그래서 이런 팩터를 정확히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 1,000만 명 인구가 모여서 한다는 거는 우주에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정확히 깨뚫어 봤을 때 우리의 사회화가 얼마나 집요하게 그 후에 체계적으로 놀랄 만큼 정교하게 진화되어 왔다는 거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오마이 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신을 찾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막 다 죽여 서로. 자, 신을 찾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말 그대로 그게 이제 흔적이 남았는 게 군장 사회죠. 그저 구약의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기가 뭡니까? 한자로 서성사자를 쓰는데 그게 장군이요. 그러니까 무력을 동원한 거예요. 그다음에 저 아테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초기에 이러보면 전부 다 뭡니까? 테세우스 같은 사람도 다 이게 군장이에요. 군장. 무력이죠. 무력이죠. 영웅들이다 그렇죠. 무력, 헤르클레스부터 다 이게 무력의 영웅들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리적으로 힘이 강한 수컷 남성이
사회를 제압하고 물리적으로 질서를 심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은. 이제 그건 맞죠. 예, 당연히 그죠.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뭐 10가지 모험이나 다 그런 모티브잖아요. 예. 그러면 물리적으로 보이는, 근데 그거는 한 1000명 규모까지는 가능한데 만약에 10,000명 정도,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150명까지가 시족이요. 네네. 그럼 1,500명이 부족이요. 그럼 부족에서 고대 국가로 갈 때는 뭐냐면 반드시 부족 연맹을 거쳐야 돼요. 우리나라의 부족 연맹 형태가 어디 나오냐면 신라는 육부촌장. 네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마한 지난 변환에 마한에만 해도 한 50개 그 부족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족의 연맹들이 고대 국가로 바뀌어요. 뭐 가야 뭐 이런 데도. 그렇지.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신라 초기 같으면 삼척은 실직국, 그다음에 경산은 암양국, 청도는 이서국, 청도 가면 이서고등학교 있어요. 네. 그런 지명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네. 지명들이 바로 부족 사회예요. 그럼 신라는 그 부족 사회를 그 육부촌장 중심으로 통합을 하고 네. 이제 고대 왕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을 전 세계가 다 거쳐요. 비슷하게. 예, 부족 사회가 얼마냐면 1,500명. 그럼 이제 부족이 한 10개 모이면 15,000명 되면 고대 왕국, 초기 형태의 왕국. 그건 이제 흔히 말해 부족 연맹이라 그래요. 네네. 네, 부족 연맹. 바로 이제 육부촌장 우리 경주에서.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완력이 센 수권 남자가 이렇게 큰 수를 할 수 있는 한 1,000명 단위라고요. 됐죠? 됐는데 이게 10,000명을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10,000명이 바로 굉장히 이제 농업혁명 되면 이제 도시국가가 10,000명이잖아요. 그 숫자 상위 알아야 돼요. 평균 한 10,000명 들어보면 10,000명 때는 물리적으로 다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한 수컷 한 마리가 아무리 아무래도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네. 그렇지. 그거 제끼려는 다른 수컷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심리적으로 감시하는 보이지 않는 눈이 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규범. 신이 나를 보고 있다. 이 개념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질서가 내재화된다. 이게 바로 신이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진 않지만 그분은 날 보고 계신다. 그런 룰을 나 스스로 내재화하고 묶어두지 않으면 이 사회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배 세력 내지나 하여튼 그 우두머리 수컷은 하고 싶어 할 텐데 그걸 따르냐는 거죠. 나머지 뭐 좀 그렇죠. 경쟁자들이나 이런 애들 야 내가 저 말을 왜 들어야 돼? 뭐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 그게 이제 단선적인 게 아니었고 이 종교가 처음에는 샤만 종교 시작했잖아요. 샤만 종교에서 인구 10,000명으로부터는 뭘 바뀌느냐 하면 이 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교리 종교로 바뀌어요. 교리 종교. 그전에는 그냥 뭘 숭배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뭐 좀 이론 같은 게 생기는군요. 그렇죠. 교리 종교, 대략 10,000년 전 같으면 그 갈레아의 아브라함, 야훼 이쪽은 대략 같으면 4,000년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크로도 다 그 도시 신들을 했거든. 그 메소포타미아는 마루투, 마루투. 그 다음에 에집트는 나, 태양의 신 나. 그 다음 페르시아는 아우라 마즈라. 좀 이러네요. 그 다음에 다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대충 우리 애들 다 공부했잖아요. 나, 신 다 알잖아요. 그런 신들이 출현하는 것들은 이제 인구 10,000명을 넘어선 단계. 그럼 이제 구약 초기도 이제 연결되잖아요. 그럼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구약에 텍스트가 있잖아요. 요게 바로 교리 종교예요. 그전에는 무슨 뭐 돌이든 뭐 곰이든 뭐 이런 걸 이제 막 숭배하거나 그거 뭐 가면 쓰고 뭐 일 하다가 좀 인격화된 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신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 같은 것들이 막 전승돼 내려온다든지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게 대충 이제 그때쯤인 거군요. 그 지도층이 이제 신전 같은 걸 세우고, 그죠? 이제 학생들한테 학생들이랑 가르치고. 요게 이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이야기. 복합적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농업혁명 대략 10,000년 전에 이게 왜 인류한테 가장 큰 충격적인 현상이었는가? 이 책하고 제가 2년 전에 차타벨리 갔을 때도 자료조사하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우리가 농업 농업혁명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지금 기존 학설은 뭐냐면 유목생활 하다가 정착을 하면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농업을 하면서 잉여 생산이 나고 이게 상호 연결이 돼갖고 이제 도시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혁명이 이제 가장 중심으로 보는데
요 책에서도 일부 인용되고 요거는 내가 따로 소개해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농업혁명은 축제 문화의 부산물로 보는 게 최근 학설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농업혁명이 축제 문화의 부산물이라고요? 예. 네. 아까 그래서 술 얘기하신 예, 거예요? 맥주? 아까 뭐 저기 찾았는데 빵보다 맥주? 빵보다 맥주가 먼저다라는 요게 그쪽에서 나오는 작은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맥주 만들다가 이제 빵도 이제 만들게 된 거군요. 야, 맥주 먹는데 안주 좀 갖고 와봐. 그래서 빵이 생긴 거구나.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먹을 게 부족한데 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먹을 게 부족한데 맥주가 액체로 만든 빵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12,000년에 네. 그 도시 케베클리. 케베클리를 그렇죠. 예, 발굴했는 거는 지금 유튜브로 봐도 다 나와야 되니까 네. 그게 12,000년 전이에요. 네. 저희 12,000년 전인데 케베클리 유적을 조사하면서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거기에 주거 흔적이 안 나와요. 맞아요. 뭐 안 나온다. 주거지. 모여 살았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모가 그 신조분 다 하시잖아요. 네. 좀 고고학한 사람들이 기본 상식인데 그 이렇게 그 거석하고 네. 그다음에 그 원전 신전 있잖아요. 네. 다 알잖아요. 네. 신전은 거의 한 5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그 전축 부지가 되어 있는데 주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축제하고 그냥 다 흩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축제할 때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그때 2년 전에 그 자료 조사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네. 그럼 어떤 양상이냐면 뿔뿔이 흩어 살다가 그걸로 모였다는 거예요. 축제 기간에. 자 모였는데 이게 보통 축제는요 짧게는 한 일주일이고 마야 축제 같은 거 보면요 1년 내내 열려요. 자 그거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달력 보면 무슨 뭐 뭐 성인들 뭐 날 있고 불교 믿는 사람은 뭐 간음제일 뭐 온갖이 있어요. 한 달에도 두세 건 있어요. 이걸 정확히 봐야 돼요. 달력 왜 출연했는가? 축제의 날짜. 그거 기록하려고. 그거 기록입니다. 그럼 이 축제라는 걸 이제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축제 때 예를 들면 한 보름 정도 모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심지어 한 1,000명 정도로 모였다. 네. 예, 모일 수 있어요. 그때 1,000명 정도로 보름을 모였을 때 보름 동안 그 캠핑을 하는데 이 사람들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바로 이게 농업혁명을 촉발했다. 그때 먹을 게 갑자기 많이 필요한 거니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뭐 모여갖고 뭐 많이 했겠죠. 예. 많이 했겠죠. 아유 남녀들 또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그래서 요게 저렇게 10년 전에 이쪽을 우리가 대충 이제 이렇게 그런 쪽으로 고대사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마야하고 아즈텍, 치크테클란인가 뭐 이름도 어렵잖아요. 그거. 예, 그렇죠. 있죠. 네. 아즈텍에 네. 코사르가 1500년도에 그 멸망시키는 그 도시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인구가 아마 10만 명 단위 되거든요. 맞다. 예, 호수를 만들어 놔놓고 네. 알죠? 네. 그 호수에 다리를 해갖고 그 인공도시잖아요. 네. 멕시코에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게 멸망된 게 1500년도거든요. 맞죠? 역사 시대, 대항해 시대 그때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다 개명된 시대인데 인신 공양이 얼마나 됐냐 하면요. 이 책에서 나오는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8만 명입니다. 아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그 고대사 쪽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저 해명을 해야 돼요. 희생제의라는 이 문제가 없는 고대 사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난민도 좀 문제예요. 난민은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 더 겹쳐가 그런데 난민만 그랬던 게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바로 이 책에서 나와요. 보그 바디스라 해서 영국의 늪지대, 그 다음에 스칸다네비아의 늪지대 이쪽은 이끼들이 있어갖고 물이 약간 산성화되었기 때문에 그거의 시체는 저 심지어 5,000년 동안 미라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미라가 발견돼요. 그건 이제 그 늪지대에서 발견된 그 시신 바디라 해갖고 이제 고고학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고대 사회니까는 뭐 있을 수 있다 희생해야 그렇다고 아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게 대규모로 발견된 연대가 언제냐 하면요 그렇게 그런 고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략 지금부터 한 2000년 그러니까 시저의 갈리아 전기. 시저가 언제 죽었냐면 기원전 44년 그 무렵이잖아요. 그럼 시저가 기원전 기원 바뀌는 그 기원전의 사람이긴 한데 대략 얼마냐면 갈리아 전기가 대략 58년 기원전 58년에서 뭐 54년인가 뭐 그런 데거든요. 대략 2000년 전. 대략 그렇잖아요. 영국 잉글랜드까지 가잖아요. 바로 그 시기하고 갈리아 저쪽에 저 북유럽 쪽에 그쪽에서 대규모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발견된 그게 몇 구냐 하면 140몇 구 이 책이 나와요. 그 인신공양 같은 거 한 게? 근데 인신공양이 그전에도 좀 있었는데
극단적으로 이게 많아지는 게 시저의 관리와 전개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요거 바로 좀 이 책에서 있는 내용 조금 그래갖고 섬찟해갖고 이거 좀 더 심리설로 해갖고 오기 전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좀 정확하게 한번 규명해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진짜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혹시 선생님 저거 알아요? 아니요. 뭐. 인디언 고스트 댄스라는 현상. 인디언 고스트 댄스요?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인디언 고스트 댄스는 미국 역사를 해보면 아주 한 분기점에 있는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1890년 무렵입니다. 뭐 근대화 다 된 시기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속 인디언 인구가 팽창하니까 그 유지를 했잖아 다 하잖아요. 체로키 인디언, 너 체로키 인디언 유적지 다 가봤어요. 미국 유학 시절에 인디언 유적지를 내가 5군데 다 가봤으니까. 네. 다 이렇게 태그시켰거든 강제로. 그 무렵에 이제 버팔로도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알잖아요. 그때 집단적으로 춤을 춰요. 그게 유명한 인디언의 고스트 댄스라는 거예요. 시작은 한 인디언 부족 멤버가 자기 조상을 만났다. 그때는 1890년도니까 미국 기병대들이 이제 막 몰아내고 엄청 살상이 일어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상신을 만나갖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그 비책 그런 이야기 듣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상황이 한두 명이 아니고 1000명도 넘는 인디언들이 모여갖고 떼춤을 추는 거예요. 며칠 동안. 집단적 트랜스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 중세 여러 가지 역병이 돌 때 일종의 무도병이 완전히 막 온 동네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고 완전히 하듯이 그런 느낌이네요. 그때도 춤이 있었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 인디언 댄스는 저 몇 년 전에 보면서 이거는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했던데 이번에 이 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인디언 댄스가 왜 생겼냐? 이 트랜스 상태가 핵심이에요. 그럼 트랜스 상태, 사이키델릭한 트랜스 상태는 무당들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 상태라는 게 인류가 대략 3단계로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자체적으로 사이키델릭한 사람이 자발적 트랜스 상태로 빠진 경우, 그게 이제 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도된 트랜스 상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지주의자들 아시죠?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 이제 뭐 기독교 초기 역사를 하든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섹터잖아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트랜스로 들어갈 수 있는 제의적 그런 비밀 제의적 이런 주술 이런 것들을 체계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고대 사람 많이 나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개인적 어떤 약간 병리적 현상하고 링크된 개인적 트랜스 상태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봤더니 좀 집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출현한 거예요. 유도된 트랜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 트랜스. 이 3단계로 진화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스트 그게 바로 집단적 트랜스고, 지금 보그맨이라는 거, 희생재앙으로 죽은 이 사람들도 요 현상에 파생되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간단히 이야기 드릴게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사회가 진화하면서 어쨌든 사회를 만들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잖아요. 누구나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이 저비용 신호하고 고비용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신호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리 모델링화 되어 있고 상당히 이게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혹시 게임 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정도로 이거는 인류학에서 신호 가설이라 그래요. 근데 신호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비용 신호하고 고비용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는 저비용 신호를 한다는 거예요. 저비용 신호는 근데 이거는 신뢰도가 금방 탈로가 난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지만은 인류는 고비용 시그널에 베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님들은 출가하면 머리 깎고 섹스를 스탑하고, 이게 바로 고비용 신호라는 거예요. 독신주의자들. 종교는 독신주의가 많잖아요. 이게 왜 출현했을까요? 이게 바로 고비용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결혼을 안 한다는 거는 개인적 어떤 말은 욕망을 스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명확한 숨길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극단이 뭐겠어요? 바로 순교죠. 감자밭처럼. 바로 이 메커니즘이 바로 희생제의하고 링크되어 있고, 이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희생제의가 딱 등장을 하면 그 사회, 그 부족 사회의 바로 규모는 극단적으로 팽창한다는 거예요. 항상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희생제의가 나오면 바로 고대 국가로 확 넘어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은나라 같은 경우가 그 희생제를 많이 했잖아요. 예, 예. 한 번씩 할 때마다 예. 강쪽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렇죠, 잘하시네.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이제 주나라가 그걸 깨버리니까 무한벌주. 그래서 이제 공자가 예. 사실은 바로 그 희생제를 없앴고 공자는 순장 이런 것 자체도 사람을 닮은 인형만 넣어도 이거는 예. 완전히 이게 3대가 멸종을 당한다. 예. 이런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희생제를 없앴던 주나라의 문왕, 무왕, 주공을 승인으로 떠받들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또 다른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역사적 진실은 항상 그 명제를 뒤집어 온 거예요. 그만큼 희생제의가 강범이었다는 그렇죠. 반증이죠. 네네네. 아. 그러니까 내가 아즈텍 마야 쪽에서 신병 어떤 데이터 보면 8만 명을 희생제를 보내요. 제가 남미를 3번 가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이 희생제의 하는 이 부조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거의 수백 명이 포로가 그건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하면요 아즈텍 그는 전쟁하는 목표가 메인이 뭐냐면 포로를 잡는 거예요. 그걸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포로가 됐을 때는 반항을 하지 말고 네. 신의 제물로서 기꺼이 바쳐져라고 사회 문화가 조장을 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마지막 신전에 자기가 1시간 후면 죽는데 줄을 서 있어요. 근데 부조를 보면요 얼굴이 평화스러워요.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니요. 그 스웨덴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하지 축제 때 그 네. 마을에 갔는데 뛰내리는데 아주 평화로운 네. 얼굴로 뛰어내리잖아요. 아.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소마. 소마. 무슨 소마인데? 네. 아 미드소마 미드소마.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바로 그런 거는 아주 네. 평화롭게 그냥 네. 나는 죽는다. 그래서 희생제의라는 게 우리는 섬뜩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신라사를 봐도 소지왕 때 그걸 검했습니다. 다 역사적으로 나와요. 언제 검했는가. 그게 바로 저 교리 종교가 출현해갖고 사회 전체로 권력층이 교리 종교를 등을 타고 그걸 사회 일반화하면서 희생제의가 스탑을 합니다. 네. 왕명으로 스탑을 합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신라 때 소지왕 때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희생된 사람들을 좀 기리는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뭐 이러는 거군요. 그렇죠. 그 후부터 이제 무덤에 부장품이 토용이 들어가죠. 경주 박물관 가면 가장 많은 게 토용들이잖아요. 부장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병마용 들어갔다 왔는데 다 알잖아요. 네, 네. 이제 금방 감이 잡혔죠. 그래서 항상 역사적 진실은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아 그게 왜 들어갔는지. 왜 들어갔는지. 그때 돌아가면 그거는 너무나 강력한 사회적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고 왜 우리는 이렇게 종교에 계속 매달려 있는지를 이 신을 찾는 뇌 이 네. 책에서 이제 설명한 거는 우리는 자연 상태로 지난 인류가 하여튼 만들어진 일을 쭉 살아왔고 네. 그러다 이제 한 10,000년 약간 좀 전쯤에 폭발이 한번 일어났고 인구 빅뱅이 한번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사회적 압력들이 이제 막 유지하기 위한 압력들이 막 쏟아진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인간이 과연 몇 명까지가 이게 한도로 사회가 그 무리가 유지되는지가 그래서 이제 덤바 아저씨가 중요한 거고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종교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완전 원시적인 그런 그렇죠. 뭐 이런 막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에서 교리라든지 뭐 이런 무당에서 것들. 이제 네. 샤만 종교에서 교리 종교. 샤먼에서 고등종교로 좀 넘어간 게 그런 한 4-5천 년 전쯤에 이제 그런 움직임들. 그래서 교리 종교로 넘어가면서 예. 넘어가면서도 샤만 종교적이 코어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증거가 뭐냐면 교리 종교가 팽배해져도 샤만 종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일본의 신도하고 인도 대부분 일본의 대부분은 불자잖아요. 네. 근데 신도를 다 믿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 갈등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우리나라 절에 가면 법당이 있는데 산신각 있잖아요. 네. 근데 불자들이 별로 거부감을 안 느끼잖아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샤만 종교하고 교리 종교가 바로 순차적으로 같이 포섭을 하면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서 지금 바로 교리 종교가 나중에 제국 종교로 바뀌고 이 톤비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냐면 세계 종교와 세계 제국은 함께 출현한다. 그게 톤비 메인 이론이잖아요. 바로 이 세계 종교, 세계 제국은 100만 명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만 명 단위 이제 이야기 시작되는 거예요. 100만 명 단위를 와도 소위 말 고동 종교, 교리 종교가 돼도 그 코어에 있는 샤만 종교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교리 종교에서 궁극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거는 섹타주의하고 컬처주의가 컬트가 네네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섹타가
모든 종교는 분파가 생기잖아요. 왜 분파가 생기느냐 하면 자, 요게 두 가지 심리적인 충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집단을 이루면 집단 속에 집단의 소속감이 우리 안전을 보장하잖아요. 집단 속에 내가 용해대 들어가갖고 안전을 보장을 받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나 개인적 욕망, 개인적으로 충돌하는 의미 이거는 충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집단이 집단 규모가 교회 대형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섹터가 생기냐, 분파가 생기느냐 하면 직접 인터액션을 할 수 있는 소규모로 끊임없이 분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단화되는 그 비용으로 내 개인적 자아를 억제를 했는데 그걸 영원히 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개인적 자아는 터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용어로 쓰느냐 하면 가까이서 행동하고 가까이서 느낌 feeling closer, behavior closer라는 용어를 배웠습니다. 이게 섹타주의 모든 종교에 분파가 생기잖아요. 기독교, 불교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가지 욕망의 충돌이에요. 안전을 위해 서 집단 속에 용해대 들어가는 거하고 개인적 정치, 개인적 접촉감. 이거 두 개의 끊임없는 기량작용으로서 섹타주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컬처는 왜 생기나? 컬트 알죠? 뭐 황제 숭배라든지 요즘 컬트가 많이 그게 이제 맹신으로 빠지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이 교리 종교는 팽창이 되면 관료화되고 그 다음에 권위화되고 그 다음에 경고해석을 해요. 그러면 독창성 강한 개인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삐딱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다른 섹터하고 컬터는 우리가 흔히 우상숭배 비슷한 거잖아요. 컬터하고 섹터는 그 종파 내에서 분파되는 거고 그런 대부분 허용이 되는 거고 컬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는데 안 좋게 보는데 이제 종교학자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파생물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 다 알잖아. 몇 개 다 우리 뭐 너무나 흔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다 알잖아. 구체적으로 엄명 안 해도 할 거예요. 그런 그 컬트가 왜 생겼느냐 이것도 이 책에서 명확히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기존 그 교리 종교가 도구마가 공고화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근본주의자들 왜 생기느냐 하면 이 섹타 중에서는 항상 원래 순수한 그걸로 돌아가고 싶은 생기죠. 정통주의가 생기잖아요. 그걸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종교? 교리 종교가.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게 이 책이 탁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책에서 꺼내야 될 거는 농업혁명이 사실은 바로 축제의 부산물이다. 이거는 엄청난 요거는 요 책을 범위를 넘었어요. 다른 뭐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책은 나온 이론이고 뭐 아직 검증은 거쳐야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이게 대부분 논문이 2010년 이후에 나온 논문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이 책이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10년을 기다리셨어요. 자,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큰 중년 팩터 두 개나 또 빨리 마무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 농업혁명이 되고 잉여 농산물이 생기잖아요. 잉여 농산물이 생기는데 잉여 농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신석기 혁명과 동시에 뭐가 일어났냐면 어마어마한 약탈 행위가 일어나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신석기 그러니까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대략 10,000년 전부터 거의 한 4,000년, 5,000년대까지 어마어마하게 침략을 많이 해요. 무조건에. 예를 들면 제가 뉴질랜드 그 EBS 방송에 해갖고 뉴질랜드에서 한 2주 동안 그 방송을 했는데 그거 보면요. 그 뉴질랜드의 그 응고사리를 뉴질랜드 국기에 넣을까 말까 한때 논란이 있을 정도. 고사리? 응고사리. 그게 뭐예요? 그 고사리가 뒷면이 은빛으로 코팅된 것 같아요. 그 뉴질랜드 유명합니다. 그게. 뉴질랜드 원래 이제 고사리가 많은데 뉴질랜드 찾아봤어요. 나중에 은고사리 했어요. 실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유명해졌는가를 그때 가면서 한 10년 다 돼가네 조사를 했어요. 제가.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뉴질랜드는 호모사피스가 언제 들어갔냐면 대략 한 1000년쯤 됐어. 800년쯤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그러면 뭐 천년여것 뭐 문명의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족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웠나 하면요. 싸워갖고 이제 급습을 하는 거예요. 밤에. 달밤에.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약간 그 온대 상륙 수림이 우겨져 있어요. 그 다시 자기 그 마을로 못 돌아오기 어려워요. 약탈을 가면.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달밤에 은고사리가 ը핀다는 걸 달빛을 반사시켜갖고 길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어두울 때. 그렇죠. 그럼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만큼 약탈이나 전쟁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인류는 수렵 채취일 때는 전쟁은 없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인구가 안 되니까네. 농업혁명이 500만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럼 잉여
농산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반드시 약탈을 해요. 그래서 성을 만들. 그러니까 여리고성 이야기했잖아요. 여리고성이 인류 최초의 망루가 있고 성벽이 견고한 최초의 성입니다. 다 그거 알아서 다 알아요. 근데 여리고성부터 해갖고 그 전에도 해자 구조 알죠? 네. 일본에도 전 세계 가면 해자 구조가 있어요. 다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정통 고고학, 지금까지 고고학에서는 어떻게 봤나 하면 당연히 외적을 침범하는 걸 막는다. 뭐 1차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그 윈남성에 있는 그 부족들 집 구조 다큐멘터리 나오잖아요. 원형으로 이렇게 해갖고 있죠. 네. 일본의 조선 시대도 동일하게 원형으로 있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외적이 삼명주 들어오니까 방학에서 원형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차코 유적. 그 제가 차코 유적도 우리 학습 탐사를 갔어요. 한 10년 됐어요. 우리 회원들 인수가 차코 인디언 유적 다 갔는데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방이 한 500개나 돼요. 그런데 항상 그런 원형으로 이렇게 있는 데는 가운데 그 차코 유적에는 키바라 불러요. 그 바로 종교 의례를 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조를 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단순히 외적의 방어용은 1차적으로 맞는데 그것만 너무 치중해갖고 더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게 내부화된 권력 구조를 건축으로 상징화한 구조라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가장 중앙에 신전이나 뭐 그런 걸 놔두고. 그러면 그때 예전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그 이병헌 씨가 나오고 사기를 친단 말이죠. 예전에 유명했던 그 다단계 왕을 했는데 거기 딱 나오는 첫 장면이 지금 말씀하신데 중앙에 딱 황금 의자에 딱 사람이 앉고 사람들이 전부 다 쫙 자기를 다 지켜보는 식으로 그게 그런 식으로 딱 묘사된 게 바로 그런 거고.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는 90% 외적의 방위 그러니까 식으로 그걸 분석을 했는데 무사함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과도한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그보다 더 내면을 구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군장사회하고 그러니까 10,000명 넘어가면 완력센 이걸 해결 안 되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시자 신이 우리를 보고 있다 이걸 도입했다 그랬잖아요. 요게 바로 건축 구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뭐냐면 물리적으로 질서를 확보한 이거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내면화된 상징의 구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기 전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회화가 된 거는 그냥 개변이 떨어져 있을 때는 몰라요. 사회적 구조를 몰라요. 근데 모여보면 위계 질서부터 해갖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바로 사회적 위계 질서의 내면화된 상징 공간으로 바로 성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중심 신전이나 구획화됐다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사회가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일종의 판옵티콘을 하나씩 다 설치해놨네요. 우리 마음속에 스파이를 다 보내가지고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거지. 중요한 게 내부 구조를 개청화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출입구를 개청화했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요거는 그 혹시 메사버데 유적지 들어보셨어요? 어디요? 메사버데. 저는 못 들어봤어요. 네, 차코도 가고 그 차코 캐년 같은 메사버데는 저 2번 가봤는데 메사버데는 1만 년 전부터 인디언들이 살았거든요. 그 유적지 가보면 뭐냐면 집이 상자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하에 있어요? 지붕에 있어요. 지붕이 다 평면이요. 이건 여리고 다른 대학 고대로 찾아보면 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메사버데 가보면 그 다 체험을 해보는데 이만한 공간이요. 그러면 지붕이 흙집인데 평지야. 그리고 구멍이 하나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냐면 사다리가 있어요. 그럼 저녁에 잘 때 어떻게 하면 사다리를 채워버리면 돼요. 하도 도둑이 많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외적. 외적에는? 외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막는데 그래서 그 출입문에 대한 이 통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면화된 권력 구조로 상징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징화되는 거는 심리적 구조이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외적이 쳐들어올 때 물리적으로 막는 거와 동시에 주거 환경 건축 구조를 통해서 외적을 잘 막기도 하고 그 건축 구조를 상징화해갖고 내면의 사회적 하이라키 구조로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다목적이네요. 다목적이네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그 뭐 사피엔스라든지 아니면 뭐죠 총균세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네 책이. 인류의 비밀을 그냥 저는 이게 왜 10년 만에 나온 줄 알겠어.
이 많은 큰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예. 대단합니다. 신을 찾는 뇌. 한두 개 내가 빠진 거 마무리 드릴게요. 그럴까요? 이제 2시간째인데 이제. 그래. 저는 뭐가 있었나 하면 내가 꼭 전달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들어가는 문은 일단은 자연 속의 인간, 사회 속의 인간. 사회 속의 인간 되는데 준비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규범과 바로 제도와 권위적 지도자가 출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다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는 트랜스라든지 이런 것도 집단적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그 희생제의 트랜스 이것도 이제 다 이 교리 종교화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방언 형태로도 남아있고 다 보존돼 있습니다. 다 보존돼 있고 시그널 시그널이 저비용 시그널 저비용이냐 고비용이냐 그것은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고비용 시그널은 위험한데 고비용 시그널을 쓰면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순교가 되고 성직들이 따르게 되는 거고. 종합적으로 이 책의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신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 지금 AI 시대에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AI가 나와요? 아니요. 그러니까 신을 대체할 만한 뭐가 있느냐? 이제 결론은 아마도 거의 가능하지 않을 거다.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를 짧게 이야기드리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 책의 접근법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게 출발이 모여 살았잖아요. 유목민족이 모여 사는 거는 약탈에 대한 방어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 살 때 바로 집단의 규모가 핵심 키워드예요. 근데 집단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방법이 뭐냐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이해졌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외부의 위협, 여기 다이그램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그 다이그램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외부의 위협, 그걸 대체한 게 집단의 규모를 키우면 되는데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살인율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붕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의 규모를 계속 키우려면 뭐냐 붕괴되게 키우려면 뭐가 출현하면 바로 갈등 구조를 최소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 구조를 최소화시켜갖고 10,000명, 그 다음 100만 명 단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도덕신이 출현해야 된다. 됐죠? 그런데 도덕신이 출현해도 사라지는 않는 건 뭐냐면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인류한테 요구되는 건 뭐냐면 협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협동은 끊임없이 심리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협동이 짧게는 가능한데 집요하게 심리적 비용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협동을 하면 친해져야 되잖아요. 아까 했죠. 다시 돌아옵니다. 친해지는 게 3년만 지나도 다 사라지죠. 그러면 계속 유지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안 그러면 잡초같이 되잖아요. 어설프게 계속 나려면 계속 다녀줘야 되죠. 바로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였고 전부 다 바로 사회적 스트레스라는 말, 흔히 쓰는 말이 이러한 심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종교가 뭐 10억, 20억까지 확산됐잖아요. 이 모든 거가 사실은 이제 고동 종교, 자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시 고동 종교를 그런 가지고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불교를 볼 수 있는데 기독교가 그 가장 전형적 패턴을 보인 거예요. 바로 잘 아시지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게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복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굿뉴스. 맞습니다. 바로 바울의 혁명이잖아요. 그 바울의 혁명이 바로 기독교를 만들다시피 했잖아요. 그 왜 그래 됐는가? 그 전에 거의 뭐 4,5,000년 전부터 있었던 구약이 있었잖아요.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은 까다로운 신에 대한 그 충족, 야훼, 나의 신을 믿지 말라는 가족 조상신의 형태 비슷한 그것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도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신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느냐 하면 조상신에서 까다로운 부족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있는 고위 도덕의 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고위 도덕의 신의 할당을 해요. 근데 고위 도덕의 신에 가도 근본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섹타주의하고 컬터 문화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뚫어봤을 때 우리 사회 종교 현상 다 이야기 안 해도 알잖아요. 이걸 보는 종합적인 진화적 관점을 획득할 수 있는 사실 명저입니다. 신을 찾는 뇌. 그걸 꿰뚫어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꿰뚫어 봤습니다.
던바님. 이거 이 정도면은 책 한 권 읽었다고 지금 봐야 될까요? 아니면 더 봐야 될까요? 더 이상 여쭙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2시간 했으니까요. 2시간 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오래 보시느라고 좀 눈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말이죠. 1kg 커피 한잔 하시면서 조금 스트레스 푸시고, 네. 그리고 눈과 귀를 살짝 좀 휴식 시간 주시고 그 1kg 커피로 일단은 쉬는 시간 편하게 좀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1kg 커피는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제가 얼마 전에 또 주문해봤거든요. 원두를. 원두가 아주 그 로스팅이 잘 돼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주문하실 때 1당 100이라고 적으셨어요? 전 안 적었어요. 그걸 적어야지 상한품 적어야 준다고요. 되는데 저는 그냥 서비스 필요 없이 그냥 커피만 받으면 전 좋아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신을 찾는 뇌 이 책은 이제 오늘 간만에 올해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도 아주 재밌는 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2부에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